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세미나를 열고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된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SNS에 사과 글을 올렸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사직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안학과 교수와 함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 원인과 대응책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가 12.3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이고 오늘이 이제 하루 지났고요.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1년 파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일본 언론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변호사 통해서 또 별도 입장을 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SNS 통해서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내란 숙에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주의의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입니다. 윤석열의 개변을 받아줬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그런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메시지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가 비슷하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다. 죄송한 것도 제대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똘똘 뭉쳐서 독재에 대항해서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됐던 메시지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입장을 내더라도 민주당한테 져서 미안하다 정도의 입장만 나올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장외 집회에서 그런 입장들만 냈습니다. 근데 12.3 사태 1주년을 맞았을 때는 사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거의 전면을 채워야 되는데 남 얘기로 일단 돌리고 있고 그것도 본인들 문제가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남 얘기를 돌렸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가 둘 다 레드카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정부 규탄으로 초점을 돌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반성 없다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드러났고 이거는 장동혁 대표와 사람 자체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힘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놓고 선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정치적 파장이나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그 영향은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세요? 계속 거기에 윤석열의 늪에 빠져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헤쳐나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노력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규탄 메시지를 주로 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를 놓고 다른 정부하고 비교할 거 없이 절대 평가를 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끼어드는 이상은 이재명 정부를 그냥 비판적으로라도 지지해야겠다.
이런 여론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가장 큰 우군은 역시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그 당내에 있으니까 김기영 대변인한테 조금 자세히 여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하냐 안 하냐. 네. 이게 뭐 어쨌든 국민들 또 언론들도 많은 그 관심이었습니다. 일단 사실상의 사과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계엄에 대한 입장은 계엄 이후에 바로 저희가 불법적인 어떤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죄송하다, 유감 표명을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했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도 했고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제 그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네. 송은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107명이라는 숫자를 좀 언급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공학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계엄을 해서 사법부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1심에서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이고 그거는 일종의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지는 그 헌정 유린을 하고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하고 나아가서 재판을 삭제하고 공소 취소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특검과 탄핵을 통해 가지고 뒤흔들고 있고요. 급기야 본인들의 입맛대로 재판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또 법원 행정처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싸울 수 있는 부분은 싸워야 된다는 게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 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얘기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적했던 게 뭐냐면 탄핵 심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수많은 탄핵을 했고 그거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을 써다 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피청구인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민주당의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끊임없이 계속 통과시켜가지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는 네. 것을 인식해서 이를 어떻게든 타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지만 국회의 어떤 다수당의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잘못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나서 더 세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속된 말로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상권 분립이란 말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는 그 입장을 냈을 때 민주당의 이른바의 어떤 내란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동조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도 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에 동조한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그 관측이나 분석이 있냐면요, 김기영 대변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어떤 법원행정처도 얘기하셨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사심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끊지 못해서 국민의힘이 동력을 받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왜 그 민주당이 좀 폭주하는 부분, 독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비판하되 이거는 이거대로 못하는 게 왜 내란 프레임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선 지지층 결집 후 그 뭐 외연 확장입니까? 그게 그 순서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예.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토끼를 잡은 다음에 산토끼 전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볼 때는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는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민심이 폭파하는 지점이 언제이느냐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학적으로 선결집이고 후에 중도로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제는 어떻게 본다면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실상 집권한 다음에도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지만 끊임없이 내란몰이와 극우몰이를 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 한다면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나 인정보다는 도리어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더 세게 공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내란몰이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의 한 통속, 한 몸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형 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점이 있었다면 송은성 원내대표하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낫다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당 투톱이 엇박자냐 아니면 뭐 사실상의 역할 조정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이제 초재선 25명이 사과 성명을 내고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도 뭐 사과 성명 개별적인 의원들 사과 성명도 내고 장 대표 리더십이 괜찮을까요? 지방선거 가는 길에? 사실 저희가 비대위 체제가 계속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을 때 이른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세론에 따른다면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다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과연 누구와 함께 했을 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싸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반성과 쇄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사과 논란이라는 사과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두고 여기에서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다 보면 저희가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 이유를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지금의 권한을 가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간의 이견이 증폭되면서 그 본질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회가 어젯밤이죠. 전체회의 열고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2차 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으셨는데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 법 왜곡죄 이제 두 가지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추천권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그러니까 야당 쪽에선 이거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관 으로 구성하겠네 이렇게 이제 그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물론 이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심각한 불신 이런 게 이제 여당에 있긴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잘 안 된다면 추진이 잘 안 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어느 쪽이요? 예를 들면 참여연대에서 성명을 내고 논평을 내고 네. 1심에 적용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심에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세워버리면은 공판 절차를 다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처음부터 뭐 증인들을 일일이 다시 출석시킬 필요는 없지만 네. 증인 출석해서 신문했던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직접 심리주의라고 해서 선고를 하려는 판사는 직접 심리한 판사가 그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예전에 탄핵 심판 때에도 한번 쟁점이 돼서 거론이 된 적이 있었고 그거는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냥 감싸기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내란전담 재판부 저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내란 청산에 기여했던 그런 세력 사이에서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참여연대 논평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위헌 소지는 없습니까? 위헌 소지를 떠나서 예.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게 재판부 그 사법부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재판이라는 건 이게 수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수사는 특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버리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설령 제대로 수사를 해도 검찰 수뇌부나 해당 그때 시기의 정권이나 이쪽에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이거를 털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재판이라는 거는 수사가 되고 나서 공소 사실을 놓고 재판하는 것이고 공소 사실 어디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 명의 법관들이 있을 때 그걸 무작위 배당을 해서 그 사람이 판결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란전담 재판부 자체가 뭐 무조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심 판결부터 해서는 좀 여러 명의 판사들이 지금 지규현 판사가 단독으로 주도를 하면서 리스크라든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 판사들이 다른 사건을 어지간하면 맞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또 숙고해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류의 내란전담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법 왜곡죄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2심부터 그리고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법 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거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아마 그 결정도 판사가 내릴걸요? 그렇기도 하고 예. 근데 고의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게 기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입증해내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저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한다든지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지 혹은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법조계에만 적용할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기욱 대변님.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이게 처음에는 설마 할까? 법 왜곡죄도. 근데 지금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진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보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상권 분립이라는 말은 못 쓰는 거죠.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법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법권은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 외부 세력이 민주당 쪽 그리고 이재명 정부 쪽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그거를 누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 단주부터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그런 검사들 그렇게 꾸려졌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사람들이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마저도 민주당 판사들이 결론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가장 나쁜 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지탱해왔던 여러 가지 제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있을 때 자제나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상권 분립인데 이거는 사법부가 사법부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되고 제가 재판받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뀐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두 개 재판부를 가지고 이게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두 그룹을 만든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고요. 무작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사건에 대한 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무작위다. 그거는 무작위가 아니고요. 또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검사 관련해서 파면시킨다잖아요. 그리고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이 있는데 그 정직을 무한대로 하고 탄핵도 시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권남용죄라는 게 존재합니다. 검사든 판사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처벌할 규정이 있는데 네. 법 왜곡죄라는 새로운 걸 통해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이걸 물어봤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에서 물어봤더니 그 국회에서 결정할 거다 하면서 단서를 다는 얘기들이 사실상 긍정적으로 그죠. 아직 뭐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최근에 뭐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아주 강경한 발언들 많이 했습니다. 내란 잔재청산. 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어떤 국정의 방향을 내란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맞다고 보십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부러 끌고 간다고 해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리 안 된 것들 혹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이거는 재판보다는 네. 수사에 관련된 것이죠. 진상 규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특검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죠. 특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2차 특검을 종합특검으로 한다라고 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라기보다는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방법이 남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의 경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중요하고 저는 당장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면 내란 청산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드러나고 있는 게 분명히 100%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했는데도 유죄 선고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판사들이 판결을 했다고 우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재판을 맡아도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그걸 역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데 목적 자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건 맞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철저하게 청산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내란 프레임이 아직 남아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저는 김기용 대변인, 예.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엄에 대한 생각, 탄핵의 찬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계엄에 대해서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서 그 계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내란 세력이고 극우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 되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리의 그 기준이 뭘까요? 지금 사법부가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내란 몰이를 해서 실패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특검을 하자. 그리고 재판부마저 바꾸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하는 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건 뭐냐면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갖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스페셜하게 내란이 계속 정리가 안 됐고 내란이 진행 중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입맛대로 맞지 않은 사람들을 입틀막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언제까지 특검 내란하고 그거 하면서 야당을 탄압할 것인가. 저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파면됐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권력입니다. 죽은 권력을 부감참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지어가지고 공무원도 탄압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상 없애려고 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히틀러 얘기하면서 종교 관련해서 통일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산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통일교 관련해서 쪼개기 후원은
민주당도 했잖아요. 근데 특검이 선택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까지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야당이 이제 뭐 내란 전담 재판 법의혹제 이거 관련 세미나 해서 그런지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규탄 대회. 김수민 평론가님, 이 시점에 이거를 왜 하죠? 글쎄요. 규탄 대회를 할 정도의 네.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법사위에서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통과했으니까 하는 건데 네네. 이거를 왜 하는 걸까요? 조작 기소의 근거는 지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문제를 엉뚱하게 짚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건을 조작해서 문제, 과잉 수사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 권력이 된 게 아니라 언제나 거의 뭐 몇몇 예외적 국면을 빼면 정치 권력의 하수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것이 문제인 거지 누군가를 뭐 조작 기소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 근거가 나오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정치권이 문제를 뒤섞고 있어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치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왜곡을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울여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 그런 것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자꾸 이재명 정부 핑계를 대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떠들 때는 마음대로 떠들다가 그다음에 비판을 받으면 왜 우리의 자유는 존중하지 않는가. 아니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계엄 내란 조치는 그것은 그때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옹호까지 해놓고 그리고 대놓고 옹호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 정리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재명 정부 핑계대고 되살아나려고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걸 또 위기 상황으로 보고 한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문제를 정반대로 일그러뜨려서 사건을 무마하고 덮고 했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친화적인 검찰이었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식으로 맥놀이 하듯이 적대적으로 공생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규영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 대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 좀 적반하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위증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박상용 부장검사가 최근에 무슨 얘기했던데 무슨 보고서인가 어디 그 내용 빠졌다고. 아니 그것도 그리고 저희가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조사 할 것처럼 얘기하고 특검도 할 것처럼 얘기하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장동 일당 관련해 가서 항소 포기 문제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위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을 때 이거 경기도지사에게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보고했다고 했다가 초유의 법정에서 자기 배우자한테 정신 차려라 그 얘기 듣고 나서 입장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일종의 술자리 회유입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그 엄청난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그 얘기를 보고를 했는데 소주 몇 잔에 연어 몇 점 먹고서 그거에 대해서 없던 얘기를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술을 먹었다 했다가 나중에 술도 안 먹었다고 했고요. 시간과 장소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포함해서 다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짧게 드릴게요. 민주당이 아울러서 내란 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플러스 뭐를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했네요. 이게 이제 어쨌든 출석 의원이 제적 5분의 1 못 미치면 즉시 정해하게 된다. 야당 쪽 입장에서는 정말 표결로 아무것도 못하는 야당한테 소리도 못 내게 하냐 입틀막이냐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걸 보니까 그동안에 국회 운영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야 표결을 할 수 있다. 이게 의결 정족수고 네. 의사 정족수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5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 있어야 이거를 본회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이거를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입법을 할 때에 의사 정족수 요건에서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보면 필리버스터를 밤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피곤해서 좀 많이들 자리를 비우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관례긴 했었는데 사실 의사정족수 조항을 봤을 때는 그거를 일관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50명 정도 60명 이상이 본회의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필리버스터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회법의 해석에 따르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국회법에 관련된 것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자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논란 아니더라도 한국의 필리버스터 국회법이 소수파에게 인색한 건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의원이 그냥 막아서 가지고 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다 무시를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네. 유명해진 것도 그 굉장히 장시간 필리버스터 혼자서 그 거대 양당에서 합의했던 걸 막아서면서 했던 그 필리버스터로 유명해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요건에 대해서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만약에 한 10명, 20명 되는 정당에서 막아서려고 했을 땐 필리버스터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안건은 통과되는 상황에서의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네. 다수파가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여당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자칫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존재감도 없어지고 더 야당한테도 안 좋은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럼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보면 약자의 최소한의 장치 아닙니까? 근데 워낙 3분의 2까지 되는 그런 의석수와 가깝다 보니까 원래 네.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안건에 관련해 가지고 며칠 동안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표결을 통해서 바로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뿐이 못합니다. 하나의 법안 안건에 지금 대해서. 현행도 맞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60명이 보지 않으면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수의 폭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소수가 됐을 때는 그거는 폭정이거든요. 다수의 폭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제가 헌재 결정문을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그 폭정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세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에 헌재에서 분명히 결정문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나 네. 법적 책임 아무것도 짓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결이라는 원칙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본인이 소수가 됐을 때 그게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네. 생각.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강원 등으로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눈이 내리는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한강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방향은 신월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5km 정체, 중부 내륙지선 대구 쪽도 유천 하이패스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그리고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주고받은 인사청탁 메시지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오늘은 뭐 문진석 사과하고 김남국 뭐 사직했는데 여하튼 이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뭐 우리 중앙대 출신 인사인데 너도 아는 중앙대 출신 인사인데 이 중앙대 출신 여당 주요 관계자가 중앙대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자 대통령도 또 중앙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 인사를 이렇게 민간단체 인사까지 뭐 이런 얘기 생각을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역시 핵심은 현지 누나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 등장하는 김현지 그 의미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일단 김현지 등장 여부를 떠나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네. 는 공공기관이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고 하면 당연히 뭐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보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산업계에서 협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있을 텐데 이거를 왜 정부하고 여당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일단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 협회가 산업계 출신보다는 결국에 산업부 출신 뭐 차관 출신이라든지 차관 혹은 차관 네. 뭐 1급 출신 이게 사실 국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모피아가 아니라 이제 관피아라고 하죠. 관피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산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회사 출신이든 간에 그 협회에 구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골치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관록도 있고 또 정치권하고 끈도 있는 그런 관료 출신들을 안 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민간 협회의 자리인데 이거를 정부 여당 관계자가 그거를 자리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김남국 비서관 전 비서관이 메시지에 현지 누나라고 써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뭐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비서관이 사표를 내긴 했지만 이거 엄중 경고했다 이런 조치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버려 두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런 인사 관여를 다 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강훈식 실장 바로 다음 서열 정도로 김현재 부속실장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과감하게 이걸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김현지 사퇴해라. 이거야말로 인사농단을 그대로 드러낸 거다. 뭐 자수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못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전 그러니까 비서관이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전 비서관 또 설명이 필요한 게 왜 김현지 부속실장을 언급을 했냐. 평소에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다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이 뭐 예를 들어서 지레 그냥 잘못 내가 생각을 했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김 전 비서관도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된 경우에 대해서 뭐 특정인의 단독적인 일탈인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다 방법론은 국정조사냐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차차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1차적인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이 사안을 어떤 것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뭐 매듭이라 그럴까 어떤 방식으로 좀 밝히거나 그래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이 거칠어졌잖아요. 저는 왜 거칠어졌냐? 본인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국정의 주도권도 잘 없는 것 같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다 거슬고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지만 그 본질은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이나 그다음에 환율 문제나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현안에 대해서의 어떤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전 정부를 더 타겟팅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1년이 된 시점에 그리고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국정농단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게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집권하고 났을 때 전리품에 대해서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는데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형 동생 한다는 겁니다. 공직이라는 자리에 어떤 무게감이나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해관계 속에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먹는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이 그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강선우라는 사람이 후보직에서 내려올 때 누구랑 통화를 했다는 겁니까? 그때 한겨레에서 김현지 그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통화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비서관이 있어서 자기가 좀 뭐라고 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어떤 걸 밝혀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권한 이상의 일을 네.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운영위에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특별감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저희는 합의할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공수처가 엄한 데 수사하지 말고요. 이럴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만 원. 김건희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중간에 약간 헛웃음이라 할까요? 그런 웃음을 짓기도 하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헛웃음을 짓고 어쨌든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자기는 죄는 없지만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네. 취지인데 어쨌든이라는 단어가 좀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지금까지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최후 변론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거의 무마에 가까운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가 있었고 나중에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했는데 이때 많은 것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도 드러났던 것이 김건희 씨 주가 그 주식의 패턴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차 조작이 시작되기 전에 네. 원래 매수하기로 한 것보다 더 사들인다거나 2차 조작 시작 전에 매도하기로 해놓고 거꾸로 매수를 하는 이런 행태들이 원래 판례대로 따르더라도 그럴 때는 피고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주식을 다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재수사 때 드러난 것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 40%의 그 수익의 40%에 대해서 그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약속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다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그 일은 이렇게 된 일이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연기로서 이렇게 하면은 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최후 진술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는 법적 책임을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특검이 여러 가지 이제 혐의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개를 1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한 거에 비하면 16개의 혐의 중에 이제 3개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재판에 대해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가 제가 볼 때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해병대 특검에서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였냐면 수사 로비 무마 그러니까 구명 로비였습니다. 네. 근데 구명 로비에 도이치모터스 언급되는 이종호 씨가 멋진 해병 방에서 VIP한테 연락해 사표 쓰지 마 이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구명 로비 관련해선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수사 외압이라는 것 통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 외압 관련해서 아무것도 발부가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런 지점에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온 부분이 사실상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지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돼야지 또 네. 지나치게 여론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역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메시지 갖고 있냐, 미국 기자였나요? 이런 질문 받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고 위성락 실장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위성락 실장이 뭐 그런 경우 있다고 뭐 시점은 제가 확실하지만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제가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사실상 이 답변은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냐 그랬더니 내 속을 어떻게 알았냐고 나 할 생각인데 종북 논란이 또 일까봐 못했다. 이거는 김기웅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대북 전단 관련해서 네.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겨레 했나요? 보도가 북한의 오물풍선 전에 우리가 군에서 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이유 때문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발한 거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전 보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북한의 도발은 그전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무인기 도발부터 해서 2002년도 용산에 가지고 용산까지 무인기 보냈고요. 아니 개성공단 폭파시킨 것부터 해가지고 목함지뢰 해가지고 핵 개발하고 그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도발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저기 억류 국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예. 대통령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분들이 그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이 그거를 대통령실에 전혀 보고를 안 했거나 그리고 이거는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억류돼 있고 어떤 탄압을 받고 있는조차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안보실장도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북, 북한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왜 하느냐. 지금의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 문제나 북한 문제를 이용할 뿐이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억류 우리 한국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정보가 부족하니까 대답 스킵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다. 생명과 재산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유감스러운 거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장기화되고 또 잊혀져 버렸다라고 네.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대통령이라면 일반 국민과는 달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몰랐을 때 그리고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긴다거나 없는 문제나 쉬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몰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이렇게 우기는 것은 전직의 나쁜 대통령들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는 이거는 북한에서 그동안 도발에 대해서 사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럼 북한이랑 같은 수준으로 노는 거예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도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종북몰이 이런 걸 겁낼 필요는 없고 일반 이적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진상규명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미리 좀 앞서 나가 버리면 가이드라인 제시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북한에게 사과할 수도 있다라는 대전제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워낙 옛날 일이긴 하지만 칼기 격추라든지 아웅산 테러라든지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6.25까지 가지는 네.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한국이 왜 사과를 하죠? 아니 대통령이 사과할 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북한이 잘못한 거잖아요. 칼기 폭파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저쪽에 자기네들이 했다 이런 인정도 없는 상태에서 네네. 요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민감하게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맞냐 이거죠. 잘못한 거는 카운팅 해가면서 저쪽에서 잘못을 많이 했고 크게 했기 때문에 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케이. 예. 그리고 아주 짧게. 제가 계속 드리다가 드린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있는데 네. 일반 이적죄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못한 것은 사과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이번에 박아놨기 때문에 네. 사과 자체는 지금 당장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어떤 쇼에 있어서 본인이 나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에 맞지 않은 상황,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싶은데 마침 질문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개월 작은 아기 유나는 오늘도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목, 귀까지 뜨거운 분유가 쏟아진 그날, 유나의 몸에는 깊은 화상이 남았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유나. 출생 미신고로 등본에 이름조차 없기에 어떤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언니까지. 가족들은 유나를 지켜내고 싶지만 힘겨운 형편은 그 마음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에 작은 몸을 떨며 우는 유나. 유나가 더는 아프지 않도록, 상처 대신 웃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퇴근길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세종과 충청 북부에 시간당 1에서 최대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1에서 6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0도,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전주와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메마른 날씨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당사자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부적절했다며 사과했고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은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인사농단이라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지 하루 만에 김 여사를 소환해 고가 귀금속 수수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조처할 방침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와 국어 영역이 특히 어려웠고 지난해 11명이던 만점자도 올해는 5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태가 해킹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내부 개발자가 퇴사 후에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입니다. 왜 쿠팡과 같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건지, 대책은 뭔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안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기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 약 3,470만이라고 하는데 뭐 역대 최대라고 해요. 이게 이전하고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숫자로 보면 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100만 명이라고 보면 네. 이번에 유출된 이제 계정 개수가 3,370만 명이잖아요. 네네. 이게 뭐 국민의 뭐 3분의 2에 해당되고 뭐 어린이라든지 고령층을 제외하고 뭐 쿠팡 계정을 한 번이라도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제 국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2011년도에도 이제 레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한 3,500만 명 정도 유출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많긴 많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뭐 지난 2011년 때 그 해킹 사건과 더불어서 다 뭐 단일 플랫폼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로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단일 규모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로는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근데 쿠팡 이용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내 정보 중에 어떤 게 유출된 건지 또 어떤 게 만약에 유출됐다면은 유출된 정보로 내가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이용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또 이용자 관점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공격자 입장이라면 이번에 유출된 게 뭐 이름, 뭐 휴대폰 번호, 뭐 이메일, 배송지 주소, 뭐 주문 정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참 제가 공격자라면 이런 정보를 제가 습득을 했다면 정말 매력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현재 요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뭐 실거지 주소, 네. 일단 이거를 제가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주문 메모에서 뭐 공동연관 비밀번호라든지 뭐 네네. 아이가 자니까 벨 누르지 마세요 이런 가정 내부 정보까지도 이제 이런 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매우 매력적이다. 만약에 그렇죠. 굉장히 범죄자나 매력적인 공격자 입장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카드 결제 정보는 모르니까 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단일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 부가적으로 이미 유출된 여러 데이터랑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정교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도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또 이거 파급력이 또 꽤 커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지금 그 유출된 정보만 해도 공격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마음을 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피해자다 혹은 뭐 또 쿠팡 회원이다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비밀번호 바꾸고 이래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번에 아까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네. 지금까지 유출됐었던 또 정보와 다르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생활 필수품 구매라든지 실정보랑 연계가 된 거잖아요. 지금 시점. 예, 네. 예.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유출된 정보에 있어서 일단 경계심을 높여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반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뭐 당장 비밀번호 바꾸고 이게 난 됐어 이거보다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교수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제 여튼 외부 해킹이 아니고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라는 거고, 자 보통 이런 사고 이제 해킹에 의한 게 많은 걸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게 쭉 보도를 보면 알고 있는데 이게 쿠팡 같은 이런 어떤 주요 기업에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내부자가 이렇게 수많은 고객 정보를 빼돌릴 수 있을까? 이게 한 명이 일탈하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들을 네. 이제 돌이켜 보면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신뢰에 있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믿었기 네. 때문에 당했다. 그렇죠. 우리 직원이니까 우리 해치지 않을 거야. 뭐 같은 팀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네. 식의 신뢰가 오히려 취약점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런 보안 철학이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걸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지키려고 하는 시스템 안에 항상 공격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또 이번에도 또 이런 뭐 내부자가 정보를 빼돌 수 있었던 이런 구조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전제로 한 보안 방식 이런 게 좀 어떤 큰 문제 또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마라. 절대로 믿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신데 또 믿지 않고 또 일을 맡기는 것도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맞아요. 교수님 그리고요. 이게 더 황당한 건 용의자가 퇴사한 개발자라는 거예요. 제가 시점을 아까 어쨌든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기사를 이렇게 아까 검색해 본 바로는 이 사람이 퇴사한 게 지난해 말 한 12월인가 언제고 맞아요. 이게 집중적으로 이거를 빼낸 게 6월 말부터인가 뭐 그렇다고 제가 언뜻 기사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맞습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래요. 이제 기록된 걸 바탕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이건 네,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으면 그러면 퇴사 상태면 접근 권한 같은 거 이렇게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네. 참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을 때 이제 네. 보안 메커니즘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네. 최소 권한 부여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딱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네. 이번 사건에서는 좀 그런 게 좀 크게 관가가 됐고요. 또 게다가 이제 보통은 퇴사를 할 때는 즉시 뭐 계정이라든지 권한들을 철저히 회수를 하고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입퇴사, 뭐 계정 권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사실 좀 심각한 내부 통제의 어떤 실패, 좀 이런 게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인증키가 살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개발자였잖아요. 네네. 이제 개발자였으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약점들을 미리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이미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구멍을 파고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개정이나 이런 것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파기되거나 차단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도 여기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이게 통로 패스를 열어놨다. 네. 이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이제 사실은 완벽한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내가 개발을 했다면 그 로직들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완벽한 로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로직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가 개발자였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인위적이든 의도적이었든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또 약점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좀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퇴사한 직원이 수시로 접속해서 개인정보 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른바 로우 앤 슬로우 방식. 구체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막 네. 촉이 온다. 뭐 낌새가 이상하다.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평상시에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보안 시스템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수집을 하다가 좀 이상하다. 바로 경보가 울려요. 네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내부 시스템의 보안 어떤 룰들 어떨 때 경보가 울린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부터 좀 낮은 수치로 낮은 그 어떤 저 강도로. 네, 내가 이제 여기에 룰을 알고 있다면 여기 내가 알고 있어. 이제 어떤 것보다 미만으로 하거나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도 못 알아챌 거야. 왜냐하면 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제 걸리지 않으려면 요것보다 뭐 미만으로 조금씩 하면 눈치를 못 채겠지. 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 있어서 천천히 조금씩 마치 이게 일상적인 하나의 정상적인 흐름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빼내면 당연히 이상한 수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로우 앤 슬로우라고 이제 하고요. 네. 사실 뭐 이런 부분들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뭐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자회사 직원이 정보를 빼낼 때도 네. 이게 이상하다라고 감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일상적인 트랜잭션, 일상적인 연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빼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가 돈을 빼낼 때만 조금씩 빼내야지 이게 안 들키는 줄 알았더니 정보를 빼낼 때도 그 강도를 살짝 낮게 해야지 들킬 염려가 적어진다. 네, 그런 그렇죠. 방식을 공격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겠죠. 이 분야의 선수들은 또 이렇게 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이렇게 빼낸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 최종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나온 건 아니죠 아직은.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는 만약에 성격이 급해서 한 번에 빼내지 않고 왜 이렇게 했었을까? 네. 이제 이럴 능력들이 충분히 있는데 라고 본다면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뺐는데 이게 상당히 몇 달 후에 이제 알려졌잖아요. 자,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이걸 알게 된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빼낼 때는 몰랐는데 이게 너무 빼낸 게 많아졌다는 걸 아는 시점이 어떤 계기였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걸 인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상하다. 어떤 사용자 제보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했는데 지금 다른 계정에서 지금 로그인이 되니까 어쩐 일이냐. 그러다 보니 이것 좀 알아봐라 라고 봤더니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가고 있었네.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외부의 사용자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너희 체크해봐라 그러고 회사 쪽에 문의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보도된 내용들, 그다음에 식별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시작점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후속 취재를 해보니까요, 교수님, 쿠팡이 국내외 보안 프라이버시 인증 7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보안 프라이버시 인증 이게 인증 장사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게 있어도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업체들의 업체나 그 협회 뭐 이런데 돈벌이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이런 인증 자체가 뭐 완전히 무용지물은 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용지물은 왜냐하면 아니다. 예. 네, 이런 뭐 인증 체계를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부족한 체계들을 또 정비도 하고 또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신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뭐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알아요. 그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뭐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른 차원이죠. 예. 그렇죠. 뭐 철저한 뭐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항상 뭐 현실에서는 뭐 예상 못하는 변수라든지 뭐 사건도 터지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체계를 갖췄다 이거랑 또 실제로 어떤 잘 운영된다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뭐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정말 내부 직원들의 체계도 갖췄지만 이런 뭐 세부 권한 설계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뭐 공격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역량들을 막 뚫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강화하고 취약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실전 운영 영역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이런 인증 제도와 함께 이런 뭐 실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부합이 된다면 또 이런 뭐 인증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이 부분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함으로써 뭐 약간 이게 부족했구나 하고 메꾸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하는데 요 인증제 자체를 가지고 우리나라 뭐 인증제 이런 거를 좀 교수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인증제나 이런 제도의 보완이랄까 이런 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실전 역량, 또 그다음 지속 가능성, 지속 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외국인 만났을 때 말문이 뭐 안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영어권 사람을 보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대화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외국인 만나더라도 유창하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영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보안 쪽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실전 역량들 이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인증 체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지속 대응 역량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속 우리가 대응 역량. 뭐 토익 시험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우리가 토익 시험을 봤는데 뭐 2년의 유효 기간이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이 점수가 유지가 되지만 과연 이 감각을 잃지 않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공격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 엄청나게 많은 해킹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공격자들이 얼마나 정말 강한 텐션을 갖고 뚫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또 공격자의 능력에 발맞춰서 진화하고 또 지속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역량들도 또 이런 인증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이런 보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주 큰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만 또 쿠팡이 큰 일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크게 보면 공격자들의 공격의 강도는 하루가 모르게 또 이제 세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되는 업체는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비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해야 될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뭐 모의 해킹을 하고 또 레드 티밍을 이걸 레드 티밍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갖추는 이유가 레드 뭐요? 레드 티밍 그러니까 이제 레드 팀을 빨간색 그 공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 ing 붙이는 거예요. 레드 팀에다 ing. 레드 티밍. 그래서 우리가 팀을 꾸려서 계속 면역력을 갖추는 거죠. 감기에도 걸려보고 이제 한번 무기도 한번 이제 칼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방패가 잘 안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축구 국가대표팀만 이게 뭐 실전 평가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계속 실전 연습을 하고 하면서 이제 더 강해지는 거네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자, 근데 이 대규모 유출도 유출이지만요. 유출 이후에 쿠팡의 대응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사태 초기에요. 쿠팡은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란 표현을 써서 아니 누가 고의로 빼냈는데 노출이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형적인 좀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거는 저기 어린 청소년이 봐도 쿠팡 이거 무슨 소리지? 이게 의도를 갖고 빼돌린 건데 노출이다? 그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그거 참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노출이라고 하는 뭐 표현을 이제 고수를 했잖아요. 네네. 네, 사실 뭐 노출, 유출, 사실 뭐 유출이 이제 흘류잖아요. 흘러 나간 거고 노출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왜 참 이렇게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했을 이게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네. 이런 뭐 사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신뢰를 더 잃는 선택이 아니었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 부분들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큰 그렇죠. 실수 중에 뭐 잘못된 일 중에 하나인데 자 알고 보니까 노출이냐 유출이냐 이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고 해요. 교수님 법적 책임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 개인정보법 시행령을 보면요. 이제 보안 사고를 정의를 하는 게 분실, 뭐 도난, 유출, 뭐 위조 변조, 훼손 이렇게 딱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쿠팡 입장에서도 이제 노출 이제 요걸 딱 쓰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해석의 여지를 좀 우리가 이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이제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유출로 되게 되면 어떤 굉장히 강한 행정 제재라든지 과징금, 뭐 손해배상 법적 책임들이 이제 굉장히 뒤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쿠팡에서도 이런 단어 선택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이런 전략들을 취하지 않았었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그래도 이게 법적 리스크도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어 하나도 좀 신중하자 하면서 어떻게 선택한 게 노출이었네요. 근데 여하튼 유출이라고 어디 국회에 나와서 그 대표가 인정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추궁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출이라고 막 써도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쿠팡에 어떤 점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어디부터 뭐가 잘못됐나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적 책임, 뭐 과징금 뭐 이런 거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그 개별 당사자들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배상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쿠팡에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번 사태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뭐 법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행정적이라든지 민사적이라든지 형사적 책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행정적 책임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과징금 상한 뭐 강화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사건은 뭐 단순히 이제 한 기업의 이제 사고를 넘어서서 저는 사실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욱더 좀 전화위복이 되고 또 강화가 될 수 있는 좀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과거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우리 소비자가 또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징금이나 배상 어떤 측면에서 과거에 좀 우리가 기억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량 유출 거기 말하는 건가요? 네이튼가 어디였나요? 네네.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고요. 네네. 또 해외에서도 사실 뭐 이런 뭐 전직 직원, 사실 이번에 이제 쿠팡 사건이 또 다른 거랑 다르게 내부자의 직원이 이제 하나의 유출이 된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라고 현재 보고 있잖아요. 네네.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또 기존과 다른 것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법적, 뭐 행정적, 또 이런 형사적, 민사적 이런 책임들은 또 이제 또 그 영역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슈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이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 입장, 소비자 입장, 그 회원들 입장에서는 뭐 국가에 얼마 과징금 내나 이거보다는 내가 과연 어떤 걸 받을 수 있나. 저번 때 이제 SKT 경우에는 보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최태원 회장도 사과를 하고 그 휴대폰 요금 같은 것도 좀 일시적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과연 이런 경우에 현 제도하에서 피해자들이 쿠팡한테 좀 이렇게
구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여지가 있다고는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유독 이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뭐 브랜드 차원에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여러 사례들을 봤었을 때 어떤 개별 이용자가 막 소송을 통해서 어떤 큰 금액을 보상받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아주 크게 이제 뭐 다뤄지거나 이제 그런 뭐 사례들을 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저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돼서 또 이제 어떤 사례들도 만들고 이제 기업체 경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더욱더 이런 걸 계기로 돼야 되겠다.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걸 바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과연 정보 보안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냐.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은 스스로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런 가끔가다 어떻게 터질 수 있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기업 경쟁력하고도 연결된다고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주요 기업들도. 그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까운 이런 투자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차차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제 지금은 이런 개인 정보로 할 수 있는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즉 네. 공격자들도 이 개인정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영자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해야 되죠. 이걸 이래서 어떤 개인정보를 잃었었을 때 우리의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구나. 고객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되고 가치가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기업들이 개인정보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보호엔 소홀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자 해외에서는요. 대형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업체에서 내부자에 의한 대규모 유출 발생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좀 언급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가장 저는 비슷한 게 테슬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전현직 직원 정보가 이제 퇴직한 직원에 의해서 언론사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이제 내부 감사를 즉시 시작했고요. 네. 전 직원들 대상 통지도 했습니다. 네, 규제 기간 보고를 했고 또 관련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 기기 압수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또 미국의 금융사에서도 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계정에 대해서 뭐 신용 모니터링, 뭐 신원 도용 보호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GDPR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 모두 뭐 구조를 이제 뜯어 고치도록 또 이제 관리 강화라든지 접근 권한 최소 조치라든지 뭐 조직 체계 뭐 개편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또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 조목조목 따져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향후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게 플랫폼 이용할 수 있게 이 정보 보안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네. 기업체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의 이제 철학, 보안 철학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영자들도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또 이 개인 정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의 뿌리가 사실 여러 경영, 정책, 예산, 인력, 기술 이렇게 잘 녹아들어가 토퍼스처럼 네. 일단 이 부분들이 되어야 또 이제 강한 또 이제 하나의 또 계기가 만들어져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또 우리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또 위협과 싸우는 실무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그래서 저는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또 이 분들의 더 강건한 역량들을 갖추고 또 세계적 수준의 보안 실무자를 성장할 수 있는 좀 여러 환경이 됐었으면 하는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안 실무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박기웅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뉴스레터 브리핑 첫 소식도 쿠팡 소식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는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어제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정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요.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네. 14세 미만을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라면서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특히 조국혁신당 신장식원은 아예 김 의장 고발 의결을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쿠팡 INC 지분 구조도 지적이 좀 됐는데요. 김 네. 의장이 미국 모회사 쿠팡 INC 의결권 74.3%를 보유하고 있고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윤한홍 위원장도 회의 종료 직전 위원들이 고발에 동의했다면서 연내 적절한 시점에 고발하기로 논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김범석 의장이 이제 국적이 미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튼 대부분의 매출 한국에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심정적으로도 이분이 좀 얼굴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인 어떤 바람이 있을 겁니다. 간담회에서 그래서 박대준 대표가 과연 실질적 권한이나 대표성이 있나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죠. 네, 여러 의원들이 박대준 대표가 사실상 얼굴만 내밀고 있다면서 얼굴마담? 그렇죠. 답변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는데요. 신장식 의원은 박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 실질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박 대표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면서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네. 김 의장이 한국 체류 여부를 물어봤는데 박 대표가 올해 국내에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체류 일수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인 건데 네. 김 의장이 유출 사고에 직접 사과하고 피해 대책을 발표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는데요. 이사회 보고 체계상 제가 직접 건의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범위라든지 쿠팡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설명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박 대표는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정보는 주소, 연락처 등 기본 개인정보 중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 관련 데이터는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쿠팡 내부 시스템 구조상 해당 영역은 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침해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인데요.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한 흔적 역시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3,37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 범위를 규명하기에는 조사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쿠팡은 정부 조사와 병행해 내부 기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했습니까? 네, 법무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2배 상향한 것입니다. 네. 벌금도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고요. 컴퓨터 등 사기죄와 준사기죄도 형량이 상향됐습니다. 이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30년 가능하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같은 대규모 사기 범죄가 급증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피해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경법 적용이 좀 어려웠는데요.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형법만 적용하면 최대 15년이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책적으로는 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의 위법성을 더 명확히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도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형법만으론 중대 사기범죄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뭘까요? 네,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형법상 사기죄가 오랫동안 최대 징역이 10년이 기본 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중 처벌을 해도 최고 15년이 한계였던 겁니다. 피해자 수가 많아도 처벌 수위가 크게 늘지 않기도 했고요. 네. 특히 전세 사기처럼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도 피해액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경법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규모는 대규모인데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는 사회적 불만이 지속 제기됐고요. 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같은 범죄도 수천 명이 피해를 입지만 1인당 피해액이 작아서 특경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법무부가 그래서 이런 현실을 실질적 정의와 괴리가 크다고 보고 법정형 틀 자체를 손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20년으로 높이면 가중처벌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세 사기, 뭐 전세 보증금 편취 같은 전국적 사회 문제 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한 형사재판 기록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는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 기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오가는지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절차적으로 좀 투명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피해가 광범위한 사건일수록 피해자들의 정보 접근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한 조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임금보다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그리고 이제 필수 생계비가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분석을 한 겁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이 따른 건데요. 근로자의 월 임금이 2020년 352만 7천 원에서 올해 415만 4천 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게 겉보기엔 임금이 좀 꾸준히 오른 셈이지만 네. 문제는 같은 기간 원천징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이거든요. 네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합계는 월 44만 8천 원에서 59만 6천 원으로 연평균 6% 가까이 증가했고요. 네. 임금 대비 세금과 보험료 비중도 12.7%에서 14% 넘게 확대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손해지는 월 평균 실수령액이 307만 9천 원에서 355만 8천 원으로 연평균 사실 2.9% 증가에 그친 건데요. 네.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이라서 체감소득이 사실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네네.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10%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부담 증가폭이 컸고요. 13만 1,626원이었던 세금이 올해는 20만 5,138원으로 늘었습니다. 사회보험료도 31만 6천 원대에서 39만 원 수준으로 올라서 연평균 5% 가까이 상승한 수준입니다. 네, 여기 생계비 물가까지 오르면서 직장인들 부담이 이제 커졌다고 하는데 어떤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어요? 네, 필수 생계비 물가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네. 임금 상승률이 3.3%인데 그걸 넘어서는 수치인 겁니다. 실제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대분류 물가를 좀 보면요. 수도와 광열이 6.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외식 물가 역시 4.4% 오르면서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줬고요. 교통과 주거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연료, 에너지, 가스, 전기 가격 상승폭도 컸거든요. 사실 이런 항목들이 기본 생활에 좀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진 겁니다. 네. 이런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경제인 협회죠. 한경협이라고 하는데 여러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해법을 제시했습니까? 네, 임금 대비 세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요.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제시한 건데요. 물가가 오르면 과세 표준 구간도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서 물가 상승으로 상위 과표 구간에 걸리는 사실상 증세 효과를 좀 막자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세자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좀 높은 편이어서 네네. 일본이나 호주 수준으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 내 대부분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내놓은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 대표회의가 최근 주변 단지에 좀 공문을 보내서요.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 네.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과하는 경우 1회 2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겠다라는 기본적으로는 안전이군요. 그렇죠. 포함이 됐습니다. 단지 내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방치, 네. 뭐 놀이터나 휴게 공간 무단 이용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는 규정도 같이 통보됐습니다. 네. 단지 측은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서 10월부터 규정을 시행했다며 사유지 보호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단지 측 설명에 따르면 사실 소란이나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같은 문제가 좀 비일비재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엔 이번 조치가 좀 과도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가 이제 서울 강동구인데 어떤 입장 갖고 있습니까? 네, 강동구청도 최근 아르테온 측에 협조 요청 공문을 좀 보냈는데요. 구청은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공공보행로니 일반인의 통행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행정지도 수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한 건데요. 네. 구청은 현장 실태를 좀 확인하면서 아파트 측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각 모레 새벽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본선 상대가 드디어 결정되는 날이네요. 네, 토요일 날 우리 지금 한 새벽 4시쯤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요. 경기 장소, 상대가 결정이 될 건데 우리가 틀면은 그 생중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쎄요, 아직 아마도 그렇지 그죠? 않을까요? 네. 네. 이제 그 미국 워싱턴에서 있게 되는데요. 사상 첫 48개 팀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네 팀씩 12개 조를 편성을 하게 되는데 홍명보 감독도 전 차범근 감독까지도 현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랭킹이 22위라서 이제 두 번째 포트에 들어가 있어서 좀 강호라고 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라든가 모로코 이런 팀들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포트부터 3포트, 4포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1포트 미국 우리가 또 미국한테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요? 우리가 6승 3무 3패입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팀이고요. 캐나다는 2승 1무 2패 그래서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하고는 좀 껄끄러운 팀이 독일이 있는데 독일도 2승 2패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일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 월드컵 무대에서는 그리고 독일 기분 나쁘겠는데 솔직히. 네. 더 기분 나쁜 팀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나서 2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포트가 생각보다 해볼 만한 강호들이긴 합니다만 해볼 만하기도 하고요. 3포트에는 좀 피해야 할 팀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노르웨이고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 4포트에 그 있는 괴물 공격수. 네. 4포트 보면 좀 만만하기는 해요.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7번 싸워서 6번이나 이긴 팀도 있고 또 큐라소라든가 IT 이렇게 좀 약한 팀들이 포진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유럽하고 그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안 끝나서 조금
거기에서 강호들이 올라온다고 하면 이태리 같은 강호들이 올라온다면 네. 4포트가 오히려 3포트보다 더 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태리도 또 꺾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월드컵에서. 잘못하게 되면 어게인 2002가 다시 북중미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 추첨식에 아직까지 추첨식에 그 초청을 못 받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 아직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오늘 내일 해결돼서 날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번 월드컵은 시작 전부터 좀 이게 정치적인 게 많이 이제 더해지면서 네. 뭐 신경전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본선 조추첨 앞두고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의 월드컵 우승 확률을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피파 랭킹이 낮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낮은데 네. 우리나라의 우승 확률 그러니까 이제 그 옵타라고 하는 그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네. 축구의 기록을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우승 확률 0.3%입니다. 네. 0.3%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런데 공동 26위예요. 그래요? 48개 팀 중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IT나 이렇게 0%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일본이 0.9%. 오, 0.9요? 예, 3배나 높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이제 뭐 저 개최국을 빼고는 피파 랭킹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근데 17%가 돼요. 그리고 2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네. 그다음에 뭐 준우승팀 프랑스 이렇게 상당히 높은 팀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노르웨이가 들어있는데 그 톱10 안에 노르웨이가 들어있습니다. 2.3%. 그 한 선수 때문에. 네, 엘링 홀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네. 그 맨시티에서 이번에 111경기 만에 EPL 최고 기록인 100골을 채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더 저거한 건 이 선수가 월드컵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첫 무대에 가서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노르웨이가 3포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승 확률이 높은 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우리 선수들이랑 마주치게 된다면 잘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잘 맞고 우리가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네. 자, 프로축구 2부 리그 수원이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제주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였는데 페널티킥을 내줬어요? 네. 사실 그렇게 밀어붙이고도 골이 안 나나. 또 이게 그 항상 축구하다 보면 나오는 골 결정력의 문제가 네. 좀 나왔었는데 사실 평일에 18,000여 명의 관중이 모였어요. 수원 경기장에. 그러니까 뭐 그 일부 리그에 복귀하고 싶은 수원의 열망, 또 일부 리그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제주의 그 안타까움 네.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정말 뭐 간절함의 격전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올 시즌 76골을 넣었거든요. 수원이 네. 가장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아마 몰아붙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전반에만 해도 유효 슈팅 8개나 나왔어요. 네. 뭐 사라핌, 일루첸코, 브루노 실바 등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마구 때렸는데 골대를 빗나가고 조금 아쉽고 막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가 후반전에 그만 이제 사실 베테랑 골키퍼인 양용모 선수가 있는데 그날 네.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김민준 선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김민준 선수가 상대 공격을 막는 와중에 공을 쳐내기 전에 상대 선수의 몸에 닿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널티킥을 내줬고 그 페널티킥이 선제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격이 간절한 수원의 입장에서는 2차전 이제 저 제주 원정에 가서 2골 이상을 넣고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뭐 운명의 2차전 오는 7일 제주에서 벌어질 텐데 그 경기 아주 뭐 관심이 집중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잠시 후에는 이제 부천과 수원 FC가 플레이오프 1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뭐 두 팀 다 이기고 싶겠죠. 그렇죠. 1차전부터 기선제압 다짐하고 있는데 뭐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축구 뭐 뚜껑 열어봐야 되고 축구공은 항상 둥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서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승강제의 와중에 이미 2부 강등의 운명이 결정된 대구에서는 이제 조광래 네. 대표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은 이제 팀 개편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시즌 지각 변동을 위해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 야구만큼은 아니지만 네. 많은 선수들의 이동이라든가 전력 보강이 이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축구 MVP 역대 최저 순위팀에서 나왔습니다. 몇 위 팀에 누굽니까? 9위 팀의 이동경 선수입니다. 9위 팀. 예. 보통은 이제 뭐 지난해도 그랬고 이제 지난해는 조현호 선수가 받았는데 그때는 울산 HD가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승을 이끈 선수 또 우승의 주역들에게 주는데 올해는 이변 아닌 이변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뭐 우승팀 전북의 박진섭 선수, 그다음에 수원 FC의 사빅 선수 이렇게 이동경 선수 셋이 경합을 벌였는데 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울산에 오기 전에 김천 상무 시절에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가 올해 36경기에 나와서 13골, 12개의 도움.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25개나 되거든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도 올렸고 또 패스 성공률이라든가 그 페널티 에리어로 크로스를 성공시키는 횟수가 무지나 높았어요. 그리고 네네. 전체 슈팅도 뭐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경 선수에게 많은 시선이 간 건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 우승팀 전북에 박진섭 선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했었는데 감독들은 좀 냉정하게 줬는데 네. 주장들과 미디어에서는 그래도 이동경 선수가 활약을 펼치지 않았냐 해서 많은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동경 선수는 생애 첫 이제 그 MVP 영예를 안았고 이거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본인의 꿈은 역시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프로야구 얘기해 볼게요. 구단마다 팀 재편에 나서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LG 우승 이끈 박혜민 선수 LG에 남기로 했어요. 네, 이제 어제 박혜민 선수를 이제 회사에서 보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그 운동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사실 어제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멋있어요. 아이돌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이적하지 않았냐? 되게 많은 곳에서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팬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싶었다고 해요. 낭만 야구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LG가 돈 많이 줘야겠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제안한 곳이 있었는데 LG하고 그래요? 이적 남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승 직후에 이제 이 팀에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약속을 팬들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많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오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박혜민 선수 마음에는 이제 박용택 선수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뭘 선택할 때 뭘 갖고 선택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돈보다는 의리보다는 또 약속 이것을 지키는 선수로 남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가족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아빠 돈을 선택하지 그랬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좀 난처해 주는 거죠. 큰일 났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팬들은 이 선수가 남게 되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 박혜민 선수에게 특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사소한 제 별명이 있는데 트중박입니다. 트중박. 예. 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혜민. 영원히 우리의 중견수는 박혜민이다. 그래서 팬들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본인도 이제 우승을 이끈 캡틴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그런 면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우승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왕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냐. 기아 왕조가 있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염경엽 감독이 같이 있었는데 2연속 우승을 내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혜민 선수가 아직 왕조란 말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에 2연속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LG 왕조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장 견제하는 팀은 누구냐? 근데 올해는 한화였잖아요. 내년에는 삼성이라고 해요. 이제 뭐 최용우 선수가 돌아가기도 했었는데 최용우 선수가 이적하면 또 하나의 그 역사적인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지난 2017년에 기아로 옮겨왔을 때 기아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삼성으로 옮겨가면 디아즈, 구자욱, 김용욱이 있는데 거기에 최용우까지 합류해서 만약에 우승을 노려보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LG와 삼성 물론 다른 팀들도 지금 전략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LG가 가장 그 염두에 두고 있는 팀은 삼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트중박 보니까 한 3, 4년 전에 국내 여자 프로 골프 어우박이 생각나네요. 어차피 우승은 박민지 그거 있었죠. 맞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조금 속도 내볼게요. 하나 폰세 메이저리그 토론토에 둥지 트는 게 거의 확실해요? 네, 계속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래요? 뭐 3년간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50억 정도에 계약할 거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신체 검사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와이스 선수도 이제 휴스턴과 거의 합의하고 있다는 상황이 돼서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에르난데스 영입하고 페라자 선수를 영입했는데 폰세와 와이즈 둘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메이저리그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뭐 이정우, 김하성에 이어서 송성문 선수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이제 포스팅은 던져놨고 30개 구단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아서 네. 타이틀도 좀 빵빵해졌거든요. 좋은 활약만 펼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처럼 남자 농구가 중국의 2연승 거뒀습니다. 중국의 2연승 이게 몇 년 만이에요? 12년, 1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3년에 한번 2연승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네. 지난달 28일에 원정 가서 80대 76으로 이겼고 이번 1일 날 원주에서 또 90대 76으로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년에 있을 이게 그 농구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네. 뭐 꼭 진출한다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3점 슛을 살리면서 한국 농구의 새로운 색채 이런 거 입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BA 골든 스테이트가 스테판 커리 등을 앞세워서 굉장히 그 3점 슛을 많이 넣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콜든 스테이트라고 해서 KOR 스테이트라고 골든 스테이트가 아니고 예. 새로운 뭐 이런 별명도 생기는 거 봐서는 한국 농구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프로축구 승강제죠. 네, 뭐 그렇죠. 1패를 안고 있는 수원과 제주의 경기. 절박한 승부. 네, 그리고 오늘의 1차전을 갖는 부천과 수원의 2차전. 네. 어떤 팀이 1부 리그에 남게 되고 2부 리그로 가게 될지 그 운명이 얼마나 그 절실함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명의 절실함 주말에 한번 느껴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스틴 비버의 미슬토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